30대 후반 기혼 남성이자 아내를 가진 저는 10년간의 결혼 생활 중 절반은 따로 지내다 보니 아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껴 메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소통이 부족한 지난 몇 년간은 언제나 아련하고도 그리운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두 사람이 함께 노년을 맞을 것을 바라지만 지난 소통 부족으로 인한 시간은 고마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힘들었던 경험을 저만의 말로 해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 합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봐야겠군요. 일단 한국어로 번역해보겠습니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제3자의 입장일 뿐이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해 듣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밑으로 동생 둘을 둔 3남매 집안의 장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장녀라며 한국의 장녀들의 애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한데 거기서 말하는 그 장녀가 딱 우리 아내 같았습니다. 항상 동생들에게 양보하고 책임지고 덕분에 모든 것이 잘 되는 살림 미천 큰딸이라고 하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좋으신 듯 좋게 말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른 집안 식구들 얘기를 쳐들면서도 제 아내가 장녀로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지는 제가 다음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내와 동생들은 5살과 6살 터울로 밑에 동생들인 연년생 남매끼리 붙어 다니며 매일 싸우고 논다는데 우리 아내서는 처음부터 집안의 큰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생들이 많이 나다 보니 더 그러셔서 솔직히 5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5살이면 나무를 타고 모래밭에 놀면서 갓난아이로 생각되겠지만 당시에는 걸어다니면 다 컸다고 생각하시던 건지 5살 된 아이를 어른처럼 대하셨더라고요. 그 나이에 밑으로 동생이 생긴 덕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아내는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알아서 잘 커져서더라 구요. 그렇게 5살 어린 나이에 밑으로 연년생 동생을 둔 제 아내는 그 고사리 손으로 동생들 분유를 타먹이며 기저귀까지 갈아답니다.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도 전에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국 나이로 6살이라 하더라도 겨우 유치원생 아이가 무슨 아기 기저귀를 가냐는 말입니다. 아마 내가 어릴 적 기억을 착각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걸 마치 우스갯소리처럼 직접 말씀하시는 장모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게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장모님은 자랑스러워신 마음에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얘기를 전해 듣는 전화 아내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옛 추억에 잠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하나였어요. 어려서부터 너무 일찍 철들어서 참 고생이 많았구나 싶었죠. 애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기 마련인데 그 어린애가 나가 놀 줄도 모르고 집안에 박혀서 동생들만 챙겼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밑에 동생들은 유치원을 다녀봤지만 제 아내는 기본교육과정 후에는 다녀본 일이 없기에 그 얘기가 더 슬펐던 것 같습니다. 가끔 어렸을 적 추억들을 꺼내거나 대화를 나누면 아내의 기억 속에는 온통 동생들과 집안일을 한 기억밖에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지 않았던 나는 집에서 지루한 일상을 보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집안의 일들이 점점 더 나의 몫이 되었다. 어릴 적부터 동생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큰딸로서 어릴 때 엄마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워왔고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고 본 모범딸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이다운 모습을 벗어나고 일을 꾸미며 여행을 다녔던 내게는 어른 소품이 되어가곤 했다. 어릴 적에는 1,000원짜리 김밥을 사러 나갈 때도 있었다. 부모님은 바빠서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언제나 동생들을 챙겨주셨다. 그런데도 어릴 적 차별을 느꼈던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언니와 오빠는 대학에 가게 되었지만 난 고작 공장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해야 했다. 대학 문턱을 밟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나는 돈을 벌어 가족의 생활비를 보장했고 20살이 넘어서도 그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다. 제 아내는 2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동생들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다 받으면서 풍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아내는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가족과 절연하고 독자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돈을 벌어서 모든 것을 가족에게 주고 나면서도 엄마는 불만을 표시하고 동생들은 제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들만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제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친구네 집에서 월세를 내며 생활했습니다. 그녀가 그런 결심을 내렸다. 거기에서 성공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혈안이 된 예쁜 아내라 설득력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독한 마음으로 몸을 가꾸어 한다. 생활로 돈을 끌어내주지 않아 돈을 버는데 성공했고 그녀는 소중히나 고생을 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레스토랑 카페로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자정까지 나 홀로 열심히 가게를 꾸미고 덕분에 금방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덕분에 아내와 연애하게 되었는데 제 아내는 누구든 보게 되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다. 남을 미워하는 법을 모르고 항상 착하게 살아왔다. 사람이 너무 세상을 잘못 알아서 걱정했었다. 손님에게 불편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달콤한 케이크를 건네주며 금세 반해버렸다. 그 후로 매일 가게에 찾아와서 덧붙이고 용기를 내어 마음을 전했고 결국 2년 뒤에 결혼을 약속했다. 연애하는 동안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그런지 내가 얼마나 빨리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지를 느꼈고 그게 내 목표가 되었다. 결혼 소식을 듣고 우리 집에서는 환영을 받았다. 처음부터 여자로 태어나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결혼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를 만나고서는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었다. 결국 우리 부모님도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내를 대단히 좋아해 주셨다. 우리 집은 무조건적으로 환영했다. 분위기가 그랬어요. 우리 집은 좀 달랐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아니었는데 뭔가 결혼을 걱정하시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뭔가 머뭇거리는 기억이 있네요. 그날은 긴장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집과 우리 집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큰딸을 결혼시켜주기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민이를 데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 걱정되네요. 뒤에 신축 아파트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곳은 제 직장과 수민이의 학교에서 멀지 않아요. 집은 어때요? 하남 경기도에서는 어때요? 엄마가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했어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값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그날은 대학이나 직장 면접 볼 때보다 압박을 많이 느꼈어요. 결혼 문제도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던 아내의 마음과는 달리 장인과 장모님은 준비를 하셨는데 저에게 많이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첫 만남부터 제 연봉과 보너스까지 물어보셨어요. 질문하셨다면 나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질문이 금전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좀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큰따님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이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별 탈 없이 잘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제게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아마 평생 홀로 서 있던 것 같았는데 이제라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 만날 때는 자신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가끔은 조금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사랑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처음 시댁에 가서도 말이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반찬을 올려주시는데 달아서 먹겠다고 답했었죠. 아내가 긴장해서 그랬는 것을 알지만 부모님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착하고 따뜻한 여자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애써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못 먹는 반찬이었는데 제가 억지로 올려준 건가 싶어 말이야. 나도 조심을 해야 했어야 하는데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괜히 한 짓을 했나 보다. 안 그래요. 엄마, 그거 수민이가 너무 긴장해서 표현을 못한 거지?
아마 아까 엄청 감동받아서 너무 놀라서 그랬을 거예요. 누가 자기 반찬 그렇게 챙겨준 적이 별로 없어서. 어머, 그게 무슨 소린데? 집에서 어머니가 그렇게는 안 해주셨다니까? 너 뭐, 밑에 어린 동생들이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못 받고 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라도 잘 좀 챙겨주세요. 딸 같은 며느리 드리고 싶다고 노래 부르셨다. 짠와. 아무래도 아내 개인 사이다 보니 제가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단순하고 짧은 그 한마디에도 저희 어머니는 아내를 꽤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삼남매 장녀로서 여태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했냐며 미처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해를 해주시더군요. 저희 어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고 있자니 저는 괜히 더 속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되는 저희 어머니도 안에서 힘듦을 알아채시고 안쓰러워 해주시는데 어떻게 친부모님이 그런 사정을 그리 몰라주시나 싶었거든요. 결혼 전에야 저도 건너들은 이야기라 그리 자세하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처갓집을 찾을 때마다 보게 되는 광경에 저는 아내가 시댁에 가는 것보다 신정을 가는 것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런 대접을 받아서 아내는 아무 떨리 보지 않는 입니다. 그러나 남편인 제게 보기에는 제 아내는 참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애초에 그 집에 가서 무슨 말도 많이 하지 않지만 장인 부모님은 아내의 말이라면 항상 무시하고 타박을 하셨습니다. 너는 대학도 못 나온 여편이 뭘 아는 척을 해. 우리 수진이 호기도 아니니 네가 뭘 안다고 하는 거야. 까분한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라. 그러다가 TV 한 편 앞에서 창피를 줄 뻔하게 제 얼굴을 무시하시는 발언을 서슴없이 아시는 장모님이 보여 저는 참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장모님뿐만이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이노희 씨가 기어서 그럴 수 있다고 100번 이해를 해봤지만 한참 어리디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언니의 미 언니가 뭘 하든 그거는 우리끼리 해결할게. 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젊으면 걱정되면 돈이 좀 보내줄게. 내가 무슨 돈이야. 그래요 가게 장사도 안 되는데. 아 그런 언니의 가게 그건 정말 계속 할 거야. 차라리 옛날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나을 것이야. 그거 돈도 별로 안 되고. 근데 어떻게 그 해서 붙잡고 있어. 그렇게 내가 아니라 가게를 경올리고 싶다는 겁니다. 내 수준이 취업이 어렵다면 카페를 운영하거나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엄마가 카페 경영을 했던 경험이 있지 않나?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취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노력해야지. 그리고 수진아, 커피도 잘 내리는 것을 배우면 어때? 너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꾸준히 노력하면서 성공할 수 있어. 본격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려면 잘해야지. 아직까지 힘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난 지원할 거니까.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형부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필요 없어. 처제도 잘 돌아가는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싶다면 서로의 노력을 모아야 해. 남이 만든 밥상에 밥숟가락만 가져가는 건 욕심 부리는 행위야. 조심해야 해. 앞으로는 그런 얘기는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같이 협력하며 이뤄나가자. 가족들과 대화하며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괴롭힘을 받고서도 아내는 억울해하면서도 댓글을 잘 못하고 상처를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그냥 아무런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한마디씩 하게 되었어요. 다행인 점은 제가 사위인지라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저를 대물로 무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아내 대신 말을 해주곤 했지만 참지 못해 가끔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처가 식구들은 나쁠 게 없는데도 저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아내는 내 처가에 기죽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등 아쉬운 이야기를 왜 그렇게 자주 하느냐고 궁금해했지만 아내는 항상 장사가 안 된다며 거짓말을 하곤 했어요. 사실은 장사가 안 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고 아내가 가게를 열고 나서로 매출 때문에 걱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지금은 카페 업계에서 인터넷 주문이 많아지면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내는 선구적으로 행동했어요.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가게를 꾸며가기에 성공했어요. 아내는 매출이 엄청나게 높은 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감추었습니다.
인터넷 주문만으로도 그녀의 월급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내는 처가집에선 이 사실을 어림도 없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가면 항상 허름한 옷차림으로 가서 부족한 척하고 아쉬운 소리만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행동의 이유를 모르겠지만 저도 나중에야 그녀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가집은 언제나 저희 아내에게 돈을 달라는 식으로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아내에게만 의지하고 혼자 고생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요. 솔직히 처가집에 관심 없는 태도에 감사로운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의 가족이기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습니다. 장인과 장모님께는 용돈을 챙겨드리고 불편한 처제와 처남에게도 용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은 적이 있을까요? 아내는 그럼에도 가족을 사랑하고 항상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아내는 위장병을 앓고 임신도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처가집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면 그 집에서는 늘 아내를 비방하고 감정통해버리고 위로도 하지 않고 혼자서라도 괴롭히면서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정말로 걱정이 많아서요. 가끔은 너무 착한 사람도 속상해해요. 그런데 처가댁 식구들이 참 할 말이 많더라고요. 결혼 후 육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이 임신했는데 축하해줄 때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부러워하기 때문은 아니라고요. 축하만 해주면 되는데 그뿐이에요. 언니가 그렇게 그러니 괜히 눈치가 끊어지고 그래 어쩌면 그게 그렇지만 그러면 그냥 말하지 그랬어. 사람들이 그냥 기분이 나쁨 미안하다 난 그러려고 그렇지 않았어요. 요즘 좀 힘들어서 자꾸 이런 건가요? 그래도 축하한다는 게 진심이야. 나도 조카가 생겨서 더 좋아할 거 아니야. 얼굴을 넓게 웃으며 말하며 그냥 그런 말하는 게 너무 늦어버렸어. 그래도 너 매번 이렇게 동생들이 좋은 일 있으면 항상 질투하는 거 앞뒤 관계 호의상어 좋은 일이 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너 언제 그랬어? 나 사양말로 말하면 친구들 생일에 잡고 맨날 케이크 사주고 내 생일도 낯이 안 있잖아. 뭐라는지 없는 아이 다 먹은 적 있고 무슨 캐릭터인지 그게 정말 맞는 말이야. 나는 생일이 케이크 모녀본 기억이 없는데 아이예요. 그럼 우리 양측의 자식만 생일 케이크를 놀 사오고 동생들은 젊어서 사 먹이는 게 뭐가 뭔지 그렇게 탐하기 환절한 탓이야. 언니가 돼서 그런 것도 양보를 못해. 네가 그럼 임신을 못하는 것 이래요. 처제의 임신 축하하러 갔던 그날 아내는 결국 별 사는 것이이며 가족에게 다시 상처를 주었고 그런 길로 한동안 왕대 얼마 속상해하는 기보임도 이러지만 저는 솔직히 잘 됐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놓여진 단 한 번에 그냥 서서히 떨어질까 지나서 아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바라며 그저 바람 포인트만 조일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착한 사람도 속상해해요. 그런데 처가댁 식구들이 참 할 말이 많더라고요. 결혼 후 육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이 임신했는데 축하해줄 때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부러워하기 때문은 아니라고요. 축하만 해주면 되는데 그뿐이에요. 언니가 그렇게 그러니 괜히 눈치가 끊어지고 그래 어쩌면 그게 그렇지만 그러면 그냥 말하지 그랬어. 그러나 예전과 다르게 아내가 결국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약자로 여겨졌고 처제가 임신을 하고 돌아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곧 조카가 태어날 예정인데 내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 그날은 나도 어색하게 있느라 괜히 5번이나 싸울 줄도 몰랐고 엄마도 그 순간 진심이 아니었을 거야. 당신이 하고 싶으니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이제 나도 말을 해야겠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당신이 뭘 하는지 모르잖아. 나도 그래야겠어. 싸워도 말해야겠어. 나도 말을 하고 그럴 거야. 내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너가 어려우면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나는 이제 그렇게 속상하지는 않은데 내게 걱정하고 편애를 주는 내가 있어서. 결국에는 서재까지 산후조리를 맡아주며 다시 가족과 가까워졌고 나도 그 아내를 보호해야만 했다. 가족이니까 맞아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서로 아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내는 밤새 빵을 구워야 할 정도로 바빠도 처제를 돌봐주고 한 번은 커피를 쏟은 적이 있었어.
동생이긴 하지만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는 아내를 보며 안쓰러웠고 속상했어. 아마 자기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더 노력했던 건 아닐까 싶어. 그날 처제와 장모님으로부터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오해를 당한 아내는 분명 억울했을 거야. 일반 사람이라면 억울한 마음이 분노로 변할 것이지만 착한 부인은 억울한 마음에 더 열심히 가족을 돌보고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그것을 막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동생을 도우러 가던 부인이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소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데 왜 그날만 처제 집에 용무가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실수로 길을 건넜고 그 결과는 너무 참담했습니다. 부인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일을 멈추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명 처제 집에 가고 있을 때 처제나 처산 식구들이 먼저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분 동안 뛰어가도 처산 식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 부모님께서 먼저 도착해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부인은 급히 수술실로 이동하게 되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짧게 척감이 쉬었지만 왜 처제가 왔냐고 묻길래 수술실로 간다는 것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처제와 장모님이 물어왔는데 벌 더 조금 있다 다루시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수술 후 미란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옷을 갈아입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든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 여유도 없었죠. 단지 아내가 무사히 깨어나길 바라며 세상 모든 신에게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내만 평안히 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제 삶을 다 바쳐도 좋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몇 번의 추가 수술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는 몸도 마음도 지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발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소서 빌었습니다. 아내는 마침내 생존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절망스러웠지만 아내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 믿고 만족했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를 돌보고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의식을 되찾을 거라 믿고 노력했습니다. 때때로 가족을 만났을 때 아내가 깨어날지도 모르겠다는 바람을 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잠도 병원에 있는 2층대에서 자고 밥도 아내의 침대 앞에서 먹곤 했었죠. 그렇게 오늘 일일까 내일일까 하는 생각으로 4년을 기다렸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아주 짧고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막상 저처럼 기약 없는 기다림을 보내는 것은 사람이 2배로 더 힘든 것 같더군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점점 지쳐가고 처갓집 식구들도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장인어른은 저를 붙잡고 설득을 시작하셨어요. 자네도 이제 그만하게, 수민아. 저렇게 된 지파에서 4년이 아산이언 의사들도 이 시기 돌아올 확률은 터무니없이 낮아. 언제까지 이렇게 연명을 만하게 할 건가? 수민아, 이제 좋은 곳에 보내줘야 해. 내가 깨어날 확률이 적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저는 그 희박한 확률에 매달려 살아왔다. 4시에 아내를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는 동안 모아둔 돈도 거의 바닥이 다가가고 대출로 많이 빚어진 상태였다.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게다가 몸도 마음도 지치며 점점 우울해지고 일단력도 흐려지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설득되었던 것 같아요. 보내줄 때 보내주는 것이 아내를 위하는 거라는 장인어른의 말에 나는 점점 포기하게 되었다. 내 이야기는 마음속에 굳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인과 장모님이 제게 만나려 하는 건지 전보다 자주 병원을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는 달에 1번 겨우 뵙고 드물게 2번 오실 때도 있었지만 이젠 일주일에 2번씩이나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셨어요. 어쨌든 그날 제가 바람직하게 차 열쇠를 두고 왔었어요. 결국 지하차로 내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있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두 분의 대화가 들렸어요. 매우 조용한 병원이었지만 문을 열지 않아도 두 분의 이야기가 잘 들렸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끌려들었지만 얼른 수민을 보내고 보험금을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서방은 보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수혜자로 지정된 적도 없어서 우리 둘만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애초에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돈만 쓰고 4년을 버텨야 했는데 나중에 보험금을 나눠달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수민이 통장도 저희 집에 있을 테니 인감과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버리게 될 거라면 처음부터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나음. 응, 맞아요. 그렇게 할게요. 제가 남편을 잡고 있을 테니까 너는 가서 도장과 통장을 가져와. 수민은 참 착한 아이니까 아마 돈을 많이 모른 것 같아. 그럼 결혼을 강요하지 말고 돈 문제가 생기고 일이 복잡해질 필요 없잖아. 어디서 신랑 딸아의 대화를 몰래 듣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딸 앞에서 돈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럼 결국 아내를 포기하자고 한 것이 모두 돈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내가 정신을 잃었다. 깰 때쯤 내가 이미 장인 얼굴을 때리고 있었어. 그렇게 제 발생은 바닥에 나 모포를 지고 있었을 때 소동이었는 병원 관계자들이 달려들어 나를 떼어냈다.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서 결국 경성에까지 가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 대화를 모두 듣고도 그렇게 할 줄 알았다는 게 미쳤었다. 장인은 뻔뻔하게 나와서 말했다. 이 자식, 아들 패륜이야. 가서 사위를 때리고 온다. 내가 너를 못 보내 걸고 신탁했던 줄 알아? 알겠어. 페리가 사위에 챙겨줬어.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닌 것 같다. 돈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시인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차라리 진정한 가해자들에 대적하여 법정에서 법대로 심판을 받고 싶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나를 고소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무섭게 생각했다. 결국 나는 마음을 다시 다스렸다. 세상이 포기해도 나는 내 아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앞으로 5년이 걸릴지 아니면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아내를 지킬 것이다. 결국 나는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랑을 아내에게 나눠줬다. 밖에서 꽃을 따다가 머리맡에 두고 아내에게 책을 읽어주며 돌보았다. 병원 직원들도 내가 참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다. 책을 읽다가 아내가 눈을 깜박이는 것을 본 순간 나는 놀라움을 느꼈다. 아내와 눈을 맞닿고 우리에게 이 기적이 찾아온 것에 대해 감사했던 순간은 기억에 남는다. 생각한다면 그래야만 했을 겁니다. 늘 착하게만 살았던 아내에게도 이 정도 좋은 일은 있어야 공평한 거니까요. 그렇게 제 아내는 기적적으로 깨어났고 몇 달의 재활 끝에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1년 전 일이니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내가 걸어다니는 것이 어색하기만 하네요. 아내가 깨어나고 1년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깨어나자마자 친정과 설명을 선언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돌리지 않기로 저와 약속했습니다. 나 이번엔 정말 마음 바뀌지 않아. 당신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이때까지는 낳아준 점 기른 정에 기대서 내 가족이니까. 미워도 참고 살았는데 비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들이야말로 남보다 못한 악마들이지. 나 이제는 정말 당신이랑 시부모님만 보고 살 거야. 2번 다시 그 인간들 마주할 일 없어. 그리고 내가 빌려준 분들도 다 받아낼 거야. 그렇게 새롭게 마음에 드는 아내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게를 열게 됐고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네요. 일을 그만둬던져도 오갈 곳이 없어지는 바람에 안에서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내가 걱정됐는데 같이 일한 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네요. 아내가 기적같이 깨어난 뒤로 너무 행복해서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싶었는데
우리에게 또 한 번 희소식이 최근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나이가 많다 보니 몸이 예전처럼 안 되어서 더욱 조심해야 하지만 오래 기다린 만큼 너무나 기뻤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우리는 가족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다짐했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우리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면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잘 따르고 남들 앞에서 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아내가 강해졌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미래에 태어날 아이까지 모두가 강하고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티